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일 중요한 소식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제 중국의 방역 완화, 급발진스러운 방역 완화를 꼽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랑 다 같이 엮어서 한번 짚고 가면은, 일단 미국 물가 먼저 보면은 경제 지표들은 일단 계획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계획하고 있는 방향대로 나오고는 있어요. 여기서 좀 재밌는 지표들이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서비스업 지표랑 제조업 지표가 이제 반대로 나왔죠. 미국 11월에 서비스업 지표는 잘 나오고 제조업 지표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이기도 하죠. 인플레이션 수치를 볼 때 보통 이제 goods, 이 물건 인플레랑 services,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 업종들의 인플레, 이거 두 개를 나눠서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이제 goods 인플레, 그 물건 인플레는 많이 꺾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 서비스 인플레는 훨씬 더 늦게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서비스, 뭐 식당에 간다거나 하는 행위에서 일어나는 내용이고, 이 물건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부터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환율 관련된 이슈도 있겠죠. 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수출입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업 자체는 확장을 계속했고, 제조업은 이제 인플레랑 비슷하게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상황을 놓고 보면은 예상 범위에서 나왔죠. 뭐 여전히 강력하긴 합니다. 기대보다 살짝 별로였던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혀가는 건가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이제 도매 가격을 뜻하죠. 도매 가격을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6월 달에 11%대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쭉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 7.4%라는 숫자도 엄청나게 높은 숫자긴 한데,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 흐름이 정말로 이제 좀 꺾인 모습을 보이죠. 다음 주에 안 그래도 CPI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 올해 마지막 FOMC가 있을 텐데, 그 지표들을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IB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놓고 경고를 했죠. 골드만삭스 CEO인 데이빗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35%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뭐 경착륙이라고 하죠. 하드 랜딩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 정부들 빚이 너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랑 비용 감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 각종 IB들은 인력을 계속해서, 지금 안 그래도 보너스 주기 전에 잘라야 되는 시즌이라서 이제 자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JP 모건 CEO도 앞서서 비슷한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 랜딩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인력이랑 비용 감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둘 다 했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대한 글로벌 증시 전망을 좀 깎았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나라별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팬데믹 동안에 빚을 훨씬 더 많이 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GDP의 뭐 80%까지 빚을 내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 걱정에 더해서 실제로 이 수요 측면의 문제점을 보면은,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폰 14의 생산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공급망 문제보다도 이제 수요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더 안 좋은 얘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연준이 사실 수요를 잡아서 물가를 꺾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안 좋고 안 좋으면서도 좋은 되게 오묘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낌새가 있자마자 이 중국 구매자들한테 인센티브, 이 보조금을 훨씬 더 퍼부어 주면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이 기업들 구조조정도 지금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긴 한데, 테크 회사들부터 시작했었지만 이제는 돈을 좀 잘 벌고 있는 소비자 회사들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이죠. 펩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사의 직원들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펩시 직원의 42%가 미국에 근무하는 인터내셔널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본진 미국의 비중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회사긴 하고요. 그리고 이 VF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노스페이스, 슈프림, 반스 뭐 이런 브랜드들을 파는 회사인데, 하반기 매출 전망을 깎으면서 이제 경영자가 물러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수요에 대한 걱정이 더해지는 코멘트들이 있었고, 이제 호주는 기준금리 25bp만 인상을 했죠.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긴 하고, 앞으로도 데이터 보면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죠. 호주는 사실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 마냥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수는 없다라고 미리 선언을 했던 국가여가지고, 사실 이것밖에 안 했긴 했지만 어쨌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 생각보다는 매파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졌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50bp 올렸죠. 이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다라고 이제 호주랑은 살짝 이제 반대의 스탠스를 보였고, 인도도 이제 금리 올렸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유지를 해도 13%가 넘는 엄청난 금리이기 때문에
아직 엄청 긴축이 빡세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재밌는 변화가 ESG 관련된 이 얘기들에 되게 반대하는 역행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사실 ESG라는 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뜰 수 있는 트렌드, 키워드이긴 하지만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나 좀 해볼 수 있는 사치스러운 고민 같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안티 ESG 얘기가 많은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석탄 광산을 신규 개발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죠. 사실 요즘 세상에서 석탄 광산은 닫는 추세였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환경운동가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린 한다 라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얘기한 김에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9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에 흑자가 났죠. 배럴당 한 73불 수준은 돼야지 이제 적자가 안 나는 나라인데 올해 실제로 지금도 유가 70불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올해 100불 넘게 유지가 되기도 했었죠. 한동안 사우디는 올 한 해 좋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중국 상황을 빠르게 짚고 가면은 경제 지표들이 잘 안 좋게 나왔죠, 계속. 그래서 수출입 지표가 엄청나게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동시에 내년도에 대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5% 수준이죠. 사실 올해도 연초에 목표가 5.5%였는데 실제로는 한 3%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내년에 5%를 제시했다는 건 어쨌든 간에 대대적으로 뭔가 방역이 완화되든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세게 하든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다 하려고 하고 있죠. 대대적으로 방역 완화를 시행해서 PCR 검사도 면제를 해주고 격리 의무도 대부분 없애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 가치도 올라가고 이제 환율은 내려간다는 소리죠. 이제 달러 CNY 환율은 내려가는 거고 그다음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전망을 2년 만에 처음으로 높여잡았습니다. 계속 깎기만 하다가.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 대비 중국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지금 가격에서는 더 선호하는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제 대대적 부양 기대감도 있죠. 본토 말고 홍콩에서 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라던가 여행자들 코로나 테스트를 이제 아예 안 할 수 있게 그냥 열어준다.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동맹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중동 순방 중인데 석유랑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에너지들이 미국 달러로 결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진핑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오펙 국가들 중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특히 미국이랑 어쨌든 지금 견제하고 눈치 보고 서로 상황을 좀 계속해서 이제 푸시백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시진핑이랑 사우디랑 만나가지고 미국 제껴버리자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하자 요런 회담이 오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정세도 재밌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 보시면은 중국이 워낙에 어마어마한 에너지 수요자잖아요. 수입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 이 까만 선이 중국, 노란 선이 미국인데 교역 상대방으로서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커졌죠. 이제 미국은 있던 것조차 죽여버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두 국가가 서로 이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개인 투자로 사실 주식에서는 특히 돈 벌기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글로벌 개미 투자자들이 다 합쳐봤을 때 총 한 350 빌리언 정도 손실을 본 걸로 추정이 되죠. 400조, 450조 그 정도의 엄청난 돈이 이제 개미 투자자들 지갑에서부터 증시에 증발을 해버렸고 수익률만 봐도 평균 마이너스 30%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수가 17% 빠지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물론 이 S&P 500 지수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나스닥 아니면은 나스닥에도 안 들어가는 더 빡센 이제 갬블성, 레버리지성 주식들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당연히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살펴보면은 이제 테슬라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이 돈을 잃었고 아무래도 올해 테슬라 주가가 안 좋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트위터 인수도 하고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식도 팔고 해서 다운사이드 프레셔도 계속 있고 그리고 애플, AMD, 아마존, 엔비디아, 넷플릭스, 니오 전부 다 테크 회사들이죠. 그래서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몰려 있다가 다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물려 있는 상황이고 물린 얘기를 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주가가 올랐던 중고차 온라인 판매 회사죠. 근데 지금은 진짜 파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빚을 엄청나게 내서 그걸 운영자금 삼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은 빚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카바나 채권 가격이 50센트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불에 발행했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건데 망해가는 회사 아니면은 이런 숫자는 보기가 힘들고요. 리쇼어링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가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죠. 이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데 아시아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 라는 이제 미국의 명령을 받고 이제 보조금을 받고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예 그냥 투자를 3배 더 늘리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 이제 TSMC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는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를 받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캡티브 커스터머들도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도 보시면은 뭐 어떤 회사들이 지금 애리조나에 들어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뭐 TSMC 말고도 되게 많은 다양한 회사들을, 이제 거대 회사들을 꼬셔왔어요. 이거는 뭐 미국적 리쇼어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공급망 위치의 변화 측면에서 인도의 타타그룹이 이제 자동차 회사죠. 이제 인도판 현대자동차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은 차만 만들 게 아니라 반도체 부품까지 자기들이 직접 다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올해 내내 자동차 만들 때 반도체를 이제 수급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혀온 이런 회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직접 다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물론 시작에는 뭐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를 잘 이제 마무리하는 이 후공정, 이제 조립이나 테스트하는 이런 비즈니스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선공정까지 다 먹어버리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선언을 했죠. 기존에 팔던 차 말고 뭐 전기차도 만들어서 팔고 새로운 걸 하려면은 어쨌든 이 반도체 역량이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기의 M&A라고 불리는 이제 M&A 딜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했던 사건이었죠. 근데 이게 뭐 인수 발표한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사자 둘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서로 합의하자라고 이제 금액을 정해놓은 거고, 그게 정말로 인수합병이 될 때까지는 반독점 심사, 회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어쨌든 이 어프로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초대형 게임사인 블리자드를 사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임 비즈니스, 엑스박스에 몰아주기를 시전을 하게 되면은 경쟁자들, 소니라든가 닌텐도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독점 이제 이슈가 이미 있었던 상황이고, 반독점 소송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예 그냥 손길을 먼저 내밀었죠. 이제 닌텐도한테 우리가 너네한테 10년 동안 게임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해서 반독점 이 공격을 좀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소니한테도 일단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소니가 어쨌든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M&A 건을 까고 있던 회사라서 뭐 지금까지 아직 승낙은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또 승낙을 안 할 이유도 없고 해서 이 다이나믹스를 계속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거고, 각종 CPI, 이제 물가 지표들과 이제 미국, 독일, 영국, 유럽 다 나오죠.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요런 지표들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올해 연말까지 많이 안 남았는데요. 이제는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